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만큼 많은 논평들이 나오고 있고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좀 총평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언론에서는 극과 극의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할 말을 다 했다. 뭐 이런 평가였고,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 그리고 진보 좌파 언론에서는 결국 뻔한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 이제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조금 있었다고 할까요? 먹을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 난 그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예컨대 김건희 특검 뭐 얘기를 하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가 조작,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디올백 사건 이런데 네.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그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은 그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그때 총장 때 나를 배제를 하고 수사를 했다. 그게 봐주기 수사였느냐 아니면 부실 수사였느냐 무엇이냐. 그리고 그건 뭐 권력형 비리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 하려면 나중에 하자. 네. 문제가 있다면 다 해야 되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리고 디올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진솔하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먹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금 여기 수치로 또 얘기하면 여기 복잡해질 테니까. 괜찮습니다. 예. 갤럽이 오늘 나온 게 24%죠? 예. 2주 연속 똑같아요. 예. 23, 24, 예. 24 이렇단 말이에요. 예. 한 달 동안 20%대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뭐 리얼미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초반, 그게 제일 바닥이거든요. 예. 리얼미터는 30% 초반이 제일 바닥인데 그걸 계속 한 달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총선 전후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패배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오만과 불통, 그 무능함 이런 것으로 이제 원인 분석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총선 패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이제 집권 2년 그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그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거기는 실패를 좀 했다. 이 기자회견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들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디올백 사건은 사과를 했습니다. 내 아내의 그 어떤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인 것처럼 보여요. 제 기억에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내가 제일 큰 기대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어 스태핑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자회견 또 두 달에 한 3번 정도. 네네. 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평균치 정도를. 기자실 수시로 오고. 아닌 말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브리핑룸에 내려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예고 없이 내려와서 자, 저는 이렇고 그는 이런데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뭐 정형화라기보다 상설화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완전히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대통령, 좀 귀를 열어놓고 있는. 아주 가까운 대통령.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고통, 이 경제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하는 이 어려움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 하는, 알고 있으면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씀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무엇이 소통인지를 이제 조금은 깨달아가고 있구나. 예. 자, 대통령이 어제 이제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관련 언급을 하면서 도이치니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때니까 박지원 당선인 전 국정원장이 뭐 지난 정부 운운할 거 없고 일단 검찰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다. 23억 수익이 이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KBS 홍사훈 전 기자는 아니 증권사들은 털었지만 계좌 추적만 해도 간단하게 다 나오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계좌 수집을 안 했겠어요. 네. 관련자들 다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할 어떤 범법 행위를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라든가 이러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인일 때. 예. 네. 그러니까 이걸 특검의 대상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들이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검사는 특수부 검사까지 다 동원이 됐습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했고 네.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마라. 뜻을 딱 자른 다음에 이승윤 지검장이 지휘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했고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다만 민간인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한 분을 기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 조작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디올백 사건은 이거 뭐 명백한 혐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다만 이건 또 배우자의 경우에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입법 미비인지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네. 이 처벌할 아무런 조항이 없는데도 이거 특검을 보낸다. 그리고 근데 또 국민 감정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뭐 요사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가령 앞에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 타지마할로 공군 1호기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4억 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소위 뭐 당시에 뭐 버킷리스트 논란. 예, 타지마할로 가는데 거기에만 특별 예산을 4억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4억 원짜리는 특검을 하지 않고 이 기껏해야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 파우치라 그는 작은 손에 잡는 가방 하나 받은 거 그걸 가지고 과연 특검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가 자 이러지 말고 그러면 김혜경 씨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것도 죽어도 매덕되는 거 아니냐. 김민전 교수가 한 얘기인데 삼김 그렇죠. 여사 특검. 예, 그래서 김민전 교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 옷 장신구 상고 이건 판결이 나왔는데도 전부 다 감추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리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이거 한꺼번에 전부 다 특검을 하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 얘기란 일각에서 말입니다. 뭐 지나간 권력에 대한 특검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들 보는 아니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역시 권력형 비리죠. 권력형 비리고 그건요. 엄격히 말하면 국고손실죄로 아직까지도 공소시효 안에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 문제는 나는 예컨대 이 김정숙 여사가 연관이 된 타지마할로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저는 그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특검하자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해야만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타지 않은 공군 1호기를 타고 인도까지 가느냐. 그리고 인도가 초청 의사도 없는데 초청장을 하나 보내달라 이래서 타지마할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많은 짓이냐 이게. 심지어 타지마할에서 일반 관광객들을 다 내보는데 혼자 앉아서 사진까지 찍고 있잖아요.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전 대통령 부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네. 다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작태가
대통령 가족에게까지 있다는 것은요 정말 문제인 겁니다. 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고 소고기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런 것을 눈 감고 넘어가면서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왜 네가 세금을 우습게 알고 낭비를 하느냐,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 변경 의혹 등등까지도 특검에 포함시킬지 이것까지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살던 서초동의 아파트 분리 수거장이 이제 문제 장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죠. 그 예. 명품백 카메라 들고 와서 준 분. 선물한 책이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만 버려져 있었고 가방과 술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전직 대통령들 회고록도 발견됐다는 거. 그럼 이제 버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방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는 거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됐습니다. 가방만 지금 보관하고 있다. 지난번에 뉴스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술은 어디 가느냐 하는 네. 말이 있는데 술이 27년산짜리 위스키 뭐 아주 좋은 유명한 술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참 깜짝 놀란 게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을 아마 인사차 방문을 했을 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자 여사께서 직접 앞에 글을 쓰고 서명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아마 이순자 여사 회고록과 함께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회고록을 갖고 있는데 보내주셔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고록을 직접 주신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면 버려버린다.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재활용품 하는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YS 회고록 역시 아마 손명순 여사가 드렸겠죠. 근데 YS 회고록 역시 버려버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적어도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책을요, 저는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문인이기 때문에 시집들이 참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시집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시가 가득 있는 그런 시집도 있지만은 보내준 정성을 생각해서 집에 다 보관을 합니다. 제 집에 책만 한 15,000권이 있어요. 이 책은 뭐 거의 다 책인데, 근데 책을 어떻게 버려요? 나는 나는 지금 보수 논객으로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그 점을 아주 잘못하신 걸로 보인다. 이 전두환 대통령 부인과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 부인, 두 전직 대통령 부인께서 회고록을 가지고 서명까지 해서 주신 것을 그걸 그냥 버렸다. 뭐 읽고 버렸을 수도 있고 안 읽고 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떻든 그 책을 버렸다는 것은 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 여사한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추가로 나올까요? 최재형 목사가 참 재미있는 사람 같아요. 본인이 북한을 몇 차례 들락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탁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 될 테니까 네. 청탁한 사실을 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특검을 할 이유도 없고 이 김건희 여사를 그 문제로 불러서 소환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서면조사 정도로 끝을 내야 될 거예요. 이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조항도 없으니까. 그리고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술과 또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받은 것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러다 보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았을 리도 마무하고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랬을 리는 마무하단 말이에요. 경로를 하면 그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문제는 대통령 부인의 동선을 통제를 하는 내부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속실, 제2부속실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이 주요 그 비서관들의 그 어떤 이 공직의 문제에 있어서 흠길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기자회견 때 왜 그 얘기 질문이 안 예, 나왔을까요?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빨리 네. 선임을 해야 된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끝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취임하자마자 곧장 그 임명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물론 그 후보자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국회도 게을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다 요구를 해야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보내달라. 예,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수처장도 공석이었고. 이 공수처장은 예. 뭐 3개월 자리가 비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네, 후보자가 네. 나온 건데 예. 참 이게 보면 우리 그 공직자들 이게 임명하기도 지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지명하면 이게 언론이 뭐 그렇게 그 타깃으로 삼아서 추적을 하지 않는데도 네네. 보면 나중에 보면 꼭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뭐 이번에도 또 아들 그 병역 문제 또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문재인 정권 때 일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정권 뭐 어느 정권에 뭐 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가진 자 배운 자들이 그만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이 그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씻을 시간은 자꾸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좀 긴장을 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공직자가 되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 돼가는 거예요. 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서 호언장담했던 분이 바로 이철규 의원인데 좀 재수안해 보죠. 최근엔 배현진 의원과의 전화 통화 관련돼서 좀 시끄럽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뭐 추대 형식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출마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악역을 요구해놓고 밖에서는 원내대표 출마 반대한 의원 가운데는 몇 명이 전화로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마치 배현진 의원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니까 배현진 의원이 펄쩍되었습니다. 이분 참 힘든 분이다. 단언컨대 본인은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 심지어 나가지 마시라고 했다. 다친다. 그러면서 녹취록까지 풀었어요. 자,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 의원 말대로라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는데 참 막전막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배현진 그렇죠. 의원이 나는 이런 통화를 했다면서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는 걸 풀어버렸잖아요. 나는 네. 우선 딴 걸 다 떠났어. 내가 가령 우리 홍 부장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저 부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이 녹음을 한다. 예,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갤럭시는 있죠. 예, 근데 아이폰은 그걸 없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뭐 기회가 되어서 그걸 공개를 한다. 난 그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그건요 공인이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설령 자신이 그게 아니면 어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법정에 제출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공개리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야 나하고 가니 이철규하고 이런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가마 그 이철규 의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소선 의원 하고 뭐 그런 말이 오고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자라고 예, 했어요. 이번 이철규 당선자. 의원 말은 그죠? 예. 예. 근데 배현진 의원은 재선이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뭐 배현진만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또 수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래요. 이 이철규 의원의 내가 생각은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네. 처음에 그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지금 권장 이윤, 이른바 윤핵관 4명 중에 내 혼자 지금 거의 살아남아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원내대표를 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럼 내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방송에서 피력을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사이에 필요한 것은 소통의 통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용산에서 그 압박조의 그 소통만 아니라면 용산과 그 집권 여당이 소통하는 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수 여당이 되어 있을수록 이 소통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으면 막 그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지금 하는 말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참패의 원인은 이철규 의원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 그 한동훈 위원장에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단독으로 선대 위원장을 했고 거기다 공천을 총괄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철규 의원과는 공천 때문에 나중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죠. 예, 그런데 공관위원 중에 공관위원이 10명이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 이철규에게 총선 참패 원인을 묻는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로는 이번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를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본인은 원내대표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그 이른바 6말 7초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 예정일을 예. 그 미뤄달라? 의당팔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네. 자 8월 초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등판설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위원장이 밀어달라 그랬다는 소리도 나오고 심지어 그 일부 언론에서는 야 나경원 당 대표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나도 나간다 뭐 예. 그래야 나간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본인이 또 부인했어요. 예,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건 그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예컨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난리를 쳐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심지어 뭐 공천을 주니 안 주니 온갖 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정권을 갖고 이 선거를 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유일한 선대위원장이 될 때 내가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보수 정당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다친다. 책임을 좀 분산시켜 놓자. 예. 왜 다치도록 하느냐. 지금 보수의 차기 주자 앞으로 누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기 주자 중에 가장 지금 촉망을 받고 있는 뭐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총선에 나는 참패할 가능성이 나 80% 이상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총선에서 대표를 해서 이분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얘기를 할 때는 다들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그 참패한 한동훈 위원장을 당대표로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분은 옛날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예. 당대표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분 또 그런 아픈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낳는다.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자칫 질이 멸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 이게 위기 질서가 마구 무너져서는 안 된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한 발 물러나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공부를 할 때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한 방송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 전대 출마는 아닌 것 같다 애둘러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 질문이 2번이 나왔어요. 추가 질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두 분 사이에 좀 소원해졌는지. 근데 대통령의 표정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고 좀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보기로는 좀 오버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양자회담을 일정을 딱 받고 나서 이게 잘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권위 여기를 크게 훼손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한번 먹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집권 수뇌부가 한번 회동하는 형식을 한번 취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몸이 계속 아프다. 그런데 바로 그 3일 전에 비대위원들하고 만찬을 즐기는 것이 결국 보도가 또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당직자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만찬을 즐긴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 자주 보자는 말은 자기가 그 국민의힘을 지휘하는 곳으로 롤백하겠다. 이 그래서 의사를 분명한 세를 거예요. 결집한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윤 대통령 같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이거 많은 짓이냐 이게. 네. 나를 기자들 앞에 그냥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나하고 20년간이나 교분이 사인 관계다. 그런 사소한 문제로 뭐 언짢아 할 이제 이유가 없다. 이 비싼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언제든지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해서 넘어갔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치를 이제 할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예. 길을 잘 걸어갈 예, 거다. 잘 걸어갈 거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실어주는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나 진짜 필요한 것은요. 지금 뭔가 하면 공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기 지도자로 서려면 예. 이번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그 주요 언론 산에 칼럼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공부할 때다. 이 칼럼이 나왔어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25만 원 그 국민들에게 주겠다. 이걸 두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25만 원씩 돈을 다 뿌리면 예. 그러면 경제가 막 돌고 해서 살아나고. 활성화된다. 네. 이 바보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 100명은 100명 모두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4인 가족 경우에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마중물이 될 수가 없다. 결코 그 마중물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돈은 저소득층에게는 빚 갚기 바쁘고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만 올려놓는단 말이죠. 지금 국가 채무가 1126조 7천억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GDP의 50.4%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총생산의 50.4%가 이미 국가 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야, 우리 재정 빚 좀 더 내서 국민들이 돈 좀 뿌립시다. 이 얘기를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6월에 특별법으로 25만 원 특별법 우선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는 박찬대 새 원내 대표가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네. 곧장 그걸 이 정부에서 이게 보통 예산은 정부에서 이제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입법으로 해버리겠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박찬대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은요, 우리 때는 한 학년이 100만 명이 넘어요. 120만 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이 30만, 40만입니다. 앞으로 20만, 30만이 돼요. 앞으로 그 친구들이 돈 벌어서 세금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리고요, 25만 원씩 뿌려보세요. 적어도 물가가 그 때문에 1% 이상 오릅니다. 제가 장담한 예. 건데. 그래서 경제학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정부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임 원내대표가 된 추경호 의원이 마침 기획재정부 장관도 했고 네.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호 장관이 재임 기간 안에 늘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재정 이제 더 흐물 거 없다. 예컨대 그 당시도 이재명 대표가 35조를 좀 돈을 풀자 그랬습니다. 예. 35조 추경을 하자. 그래서 돈을 좀 뿌리자 그랬어요. 지금 너무 돈이 안 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빈곤층과 차상위층을 위해서 돈을 좀 벅벅 쓰자. 이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 장관이 그건 무슨 소리냐. 그건 빈곤층을 앞으로 더 죽이는 일이 된다. 결국 물가는 더 올라가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중에서 고물가 때문에 가장 어려운 쪽이 누구냐? 빈곤층과 차상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갈 건데 그 감당을 누가 할 거냐? 제발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가령
그럴 때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부자 감세.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게 몇십조 예. 세금을 깎아주세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법인세를 이제 말하는 건데 법인세의 경우에 법인세를 깎으면 그게 부자들이 세금을 깎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법인세를 깎으면 기업의 그 돈이 생기는 거고 투자가 벌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배당으로 나가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문자 그대로 돈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192석 큰 야권을 다 보면 192석이나 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 대표로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걸지 정치권이 현명한 답을 내놔야겠습니다. 전원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